여긴 돈 있는 분들이 오시는 곳이에요. 복지관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요. 차가운 목소리가 한강은행 로비에 울렸습니다. 낡은 야상 점퍼를 입은 78세 노인이 창구 앞에 서 있었죠. 지팡이를 짚고 조용히 상담을 요청했지만 번호표조차 받을 수 없었습니다. 냄새도 좀. 대기석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이 노인의 등을 휘게 만들었어요. 동네 금고나 가세요. 여긴 최소 수천만 원은 거래해야 하는 곳이거든요. 지점장의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한 발 뒤로 물러섰죠. 손에 든 종이봉투만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초라한 노인이 누구인지를 말이에요.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충격적인 모욕의 진실을 알아보기 위해 시간은 바로 그 순간으로 돌아갑니다. 평일 오전 11시 한강은행 강남프라임 지점의 로비는 고요한 웅성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대리석 바닥 위로 하이힐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고 천장의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뿌리고 있었죠. 전광판의 번호표는 차례로 바뀌어갔고 VIP 라운지 문이 열릴 때마다 짧은 속삭임이 새어나왔습니다. 김 부장님, 오늘 목표 달성은 어떠세요? 아무래도 대형 고객들이 많이 오셔야 하는데 직원들의 대화가 카운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이곳은 그런 곳이었죠. 돈의 크기로 사람을 재는, 그래서 더욱 조심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입구 쪽이 조금씩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또 왔네요. 저런 분들이 요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안 됐다. 대기석에 앉은 고객들의 시선이 모두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낡은 야상 점퍼를 입은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들어서고 있었거든요. 등이 약간 굽었고 회색 털모자를 깊숙이 눌러 쓴 그의 모습은 이곳의 화려함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박춘호였습니다. 78세의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내디뎠죠. 플라스틱 지팡이가 대리석 바닥과 만날 때마다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로비의 정적을 깨뜨리며 울려 퍼졌죠. 그는 창구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더니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담을 좀 받고 싶은데요.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분명했습니다. 오랜 세월 묵혀둔 듯한 깊이가 있었죠. 차서연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VIP 창구 책임이라는 명찰이 가슴에 반짝였죠. 31살의 그녀는 이 일을 시작한 지 벌써 7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고객을 만났고 첫인상으로 고객의 급을 가늠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죠. 그녀의 시선은 먼저 낡은 옷차림에 머물렀다가 플라스틱 지팡이로 그리고 헝클어진 회색 머리카락으로 내려갔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미 판단을 내린 듯 했죠. 여긴 돈 있는 분들이 오시는 곳이에요. 복지관이 더 맞으실 것 같은데요? 차서연의 말투는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속에는 차가운 거절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우듯 거리를 두는 억양이었죠. 그녀는 이미 마음속으로 이 고객을 분류해버린 듯 했습니다. 대기석에서 수군거림이 더욱 크게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정말 무연고 어르신들이 많다더라고요. 좀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은행에 뭐하러 오셨을까요? 통장이라도 있으실까? 아이고, 요즘 세상 참. 목소리들이 겹쳐지며 로비 전체에 불편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문영달 보안요원이 입구 근처에서 멈칫했습니다. 64살의 그는 이 일을 시작한 지 이미 5년이 넘었죠.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봐 왔지만 지금 이 노인의 걸음걸이와 손가락 습관이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분명히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언제 어디서였는지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 오래된 기억이 꿈틀거렸습니다.
아직은 명확하지 않은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이었죠. 최민재 인턴이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제가 먼저 안내를. 24살의 그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이곳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경험이 부족했지만 마음만은 진실했죠. 그런데 팀장의 눈짓을 받고는 말끝을 삼키고 말았습니다. 아직 인턴인 그에게는 이런 상황에서 나서는 것이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래서 그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준호는 손에 쥔 얇은 종이봉투에 조금 더 힘을 주었습니다. 봉투 모서리로 아내의 오래된 사진 일부가 살짝 보였죠. 흑백 사진 속 여인의 미소가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그 사진을 마치 부적처럼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사진 속 여인은 하은이었습니다. 그의 아내였고 이제는 사진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었죠. 차서연이 더욱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번호표 발급은 서류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지금은 서류가 미비하신 것 같네요. 다음 분. 그녀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렸습니다. 마치 공개적으로 거절하는 듯한 어조였죠. 다른 고객들의 시선이 더욱 집중되었습니다. 멀리서 지점장 오성규가 차서연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민원 생기기 전에 정리해요. 48살의 그는 이 지점을 운영한 지 벌써 3년째였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으로 이런 상황을 빨리 처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죠. 그의 표정에는 번거로운 일이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역력했습니다. 실적에도 도움이 안 되고 시간만 낭비해요. 오성규의 속삭임이 차서연의 귀에 들렸습니다. 박준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78년을 살아온 노인의 눈에는 순간 깊은 상처가 스쳤죠. 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종이봉투를 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내의 사진이 있는 그 봉투를 그는 여전히 놓지 않고 있었거든요. 마치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문영딸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최민재는 작은 수첩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습관이었죠. 중요한 순간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말이에요. 로비의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감돌았죠. 박준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종이봉투는 여전히 그의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향해 있었죠. 오성규 지점장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의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단단히 울렸죠. 48살의 그는 이런 상황을 수없이 겪어왔고 해결책도 명확했습니다. 어르신, 여긴 최소 수천만 원은 거래하셔야 하는 곳이에요. 동네 금고나 일반 지점으로 가세요. 그의 손짓은 단호했습니다. 마치 길 안내를 하듯 출구 쪽을 가리키며 말했죠. 목소리에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준호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내 이름으로 상생기금 상담만 받으려고 왔소. 사람 이야기를 듣고 싶었을 뿐이요. 그의 말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종이봉투를 쥔 손이 조금 더 떨렸죠. 봉투 속 아내의 사진이 그에게는 전부였을지도 모릅니다. 차서연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상생기금이요? 그런 건 본점 홍보팀이랑 하셔야 해요. 여기는 실거래 고객만 상담하거든요. 지금 정말 바쁩니다. 그녀의 말투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업무 효율을 중시하는 그녀에게 이런 상황은
그저 방해일 뿐이었죠. 그런데 대기석 한편에서 묘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휴대폰을 조용히 들어 올렸거든요. 화면이 켜지며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이런 장면들이 쉽게 소셜미디어로 퍼지곤 했죠. 이거 좀 보세요. 요즘 은행 서비스 수준이. 그의 속삭임이 옆 사람에게 전해졌습니다. 최민재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휴대폰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그의 습관이었죠. 중요한 순간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말입니다. 11시 23분, 노인 고객 상담 거절, 지점장 개입, 상생기금 문의. 그는 재빨리 손가락을 움직이며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기록들이 의미가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문영딸 보안요원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박춘호의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졌거든요. 오랜 경험으로 느끼는 직감이었습니다. 어르신, 물이라도 한 잔 드시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정중했습니다. 진심 어린 배려가 묻어났죠. 하지만 오성규 지점장이 그를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문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팀장의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원이 나서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거든요. 오성규가 더욱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보안팀, 어르신을 출구 쪽으로 모시고 가세요. 명령조의 말투였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이 길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죠. 문영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박춘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죠. 어르신,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가시죠. 하지만 그는 박춘호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짝 빈틈을 주며 천천히 걸었죠. 존중을 담아 동행하려고 했습니다. 박춘호는 아무 말 없이 문영딸을 따라 걸었습니다. 지팡이 소리가 로비에 계속 울렸죠. 그 소리가 묘하게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로비의 다른 고객들은 이 장면을 지켜보며 각자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 어린 시선을 보냈고 어떤 이는 불편해했죠. 참 안 됐네요. 저런 어르신이. 하지만 여기는 규칙이 있으니까요. 요즘 세상이 너무 각박해진 것 같아요. 속삭임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박춘호가 유리문에 도착했을 때 그는 한 번 더 로비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실망이 깊이 배어 있었죠. 하지만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컸습니다. 종이봉투를 든 그의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내 하은의 사진이 들어있는 그 봉투를 말이에요. 문영딸이 유리문을 열어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춘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로비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돈도 없는 분이 왜 여길 와서. 웃음 섞인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박춘호의 귀끝을 스쳤죠. 박춘호의 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의 등이 조금 더 굽어 보였어요. 78년을 살아온 노인의 뒷모습이 유리문 너머로 사라져갔습니다. 문영딸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더욱 강해졌거든요. 하지만 그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로비 안에서는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번호표가 계속 바뀌었고 고객들의 대화 소리가 다시 들려왔죠. 차서연은 다음 고객을 맞이하며 일상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기분이 남아 있었어요. 최민재는 여전히 메모를 계속했습니다. 11시 31분, 고객 퇴장, 문보안요원 동행. 그의 기록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오성규는 사무실로 돌아가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문제를 깔끔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금 막 문을 나선 그 노인이 누구인지를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손에 든 종이봉투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말입니다. 휴대폰으로 촬영했던 고객은 영상을 다시 확인하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요즘에는 관심을 끌곤 했거든요. 로비의 평온이 다시 찾아왔지만 무언가는 확실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균열이 조금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문영딸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 노인의 모습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언제 어디서였을까요? 은행 앞 벤치에 앉은 박춘호의 모습은 쓸쓸했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지만 그의 손끝은 여전히 싸늘했죠. 주변으로는 점심시간을 맞아 직장인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종이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오래된 흑백 사진이 나왔죠. 하은의 미소가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모서리가 조금 바래었지만 그녀의 환한 웃음은 여전히 생생했어요. 박춘호는 그 사진을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쓸어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사람 냄새 나는 은행인지 보려고 했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마도 그녀는 실망했을 것 같았어요. 그때 뒤에서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영딸이 종이컵에 물을 담아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박춘호 옆에 앉으며 조용히 물을 건넸습니다. 드세요. 박춘호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문영딸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걱정이 동시에 어려 있었죠. 문영딸이 낮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98년 본점에서 혼잡했을 때 기억나십니까? 그의 말에 박춘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오래된 기억이 천천히 떠오르기 시작했거든요. 1998년 IMF 외환위기 때였습니다. 한강은행 본점은 그때 사람들로 넘쳐났었죠. 박춘호는 문영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렴풋한 인연의 잔상이 스치기 시작했어요. 젊은 의경이었던 그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천천히 겹쳐졌습니다. 그때 하은이를 박춘호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 혼란스러웠던 날 아내를 보호해준 그 젊은 의경이 바로 문영딸이었던 것 같았어요. 문영딸도 이제야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신사분이 바로 지금 앞에 앉아 있는 박춘호였던 거죠. 맞습니다. 그때 부인께서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25년 전의 인연이 이렇게 다시 이어질 줄은 몰랐거든요. 박춘호는 잠시 사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낡은 폴더폰이었죠. 그는 번호를 누르며 짧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30분. 현장 점검 들어가겠소. 전화 너머로 놀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박춘호는 차분하게 계속했죠. CFO, 리스크, 신탁 담당자 다 대기시키시오. 기준은 이율이 아니라 예의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78년을 살아온 노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오랫동안 사업을 이끌어온 경영자의 목소리였죠. 전화를 끊고 나서 박춘호는 은행 유리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담담히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야상 점퍼와 플라스틱 지팡이 그리고 구분 등 겉모습으로는 정말 초라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 초라한 차림 뒤에는 놀라운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박춘호는 사실 총 자산 약 2조 원의 은퇴한 재벌이었거든요. 한강금융지주의 의결권 신탁자이면서
동시에 수많은 지점 건물의 실소유 신탁자였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작은 사업으로 시작해서 평생에 걸쳐 거대한 재산을 일궈낸 인물이었죠. 하지만 아내 하은이 세상을 떠난 후 그는 화려한 삶을 등지고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강은행 강남프라임 지점의 직원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박춘호는 그저 돈 없는 늙은 노인일 뿐이었죠. 문영딸은 박춘호의 전화 내용을 들으며 깜짝 놀랐습니다. CFO와 리스크, 신탁 담당자라니. 이런 용어들은 보통 사람이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었거든요. 어르신 혹시 문영딸이 조심스럽게 물으려 했지만 박춘호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내일 보면 알 것이오. 박춘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아까까지의 쓸쓸함이 사라지고 대신 단단한 결의가 그 자리를 차지했죠. 그는 천천히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서서 한강은행을 한 번 더 바라보았어요. 이번에는 아까와 다른 시선이었습니다. 관찰하고 평가하는 눈빛이었죠. 내일 사람 냄새를 보겠소. 그의 말은 혼잣말 같았지만 분명한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문영딸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노인이 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박춘호는 아내의 사진을 다시 종이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죠. 그의 뒷모습은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구부정하지 않았어요. 문영딸이 그 뒷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 이 지점에는 분명히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한편 은행 안에서는 여전히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차서연은 다른 고객들을 상대하며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고 오성규는 사무실에서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죠. 최민재는 여전히 메모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그에게는 특별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이 평온한 일상이 완전히 뒤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박춘호는 멀어져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은행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내일의 계획이 그려져 있었어요. 하은의 사진이 들어있는 종이봉투를 꼭 쥐고 그는 조용히 사라져갔습니다. 내일을 위한 준비를 하러 말이에요. 봄 햇살이 여전히 따뜻했지만 공기 중에는 무언가 변화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30분 한강은행 강남프라임 지점 회의실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개점 전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된 것이죠. 대형 모니터에는 본점 준법팀, 리스크팀, 지역 본부장의 얼굴들이 떠 있었고 회의실에는 지점 전 직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차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화장을 다시 고쳤지만 얼굴에는 불안함이 역력했어요. 오성규 지점장은 책상 위에 서류들을 가지런히 정리하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죠. 문영딸은 회의실 뒤편에 서서 어제의 일을 되짚어보고 있었습니다. 박춘호의 전화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CFO, 리스크, 신탁. 그런 용어들을 쓰는 일반인이 있을까요? 최민재는 손에 든 펜을 계속 돌리며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기록한 메모들이 갑자기 중요해진 것 같았거든요. 본점 준법팀 과장이 화면에서 말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경 본사에 민원성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이 바뀌며 어제의 CCTV 캡처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박춘호가 창구 앞에 서 있는 모습, 차서연이 손짓하며 거절하는 장면, 오성규가 개입하는 순간들이 차례로 재생되었죠. 그리고 최민재의 타임라인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11시 23분, 노인 고객 상담 거절, 지점장 개입, 상생기금 문의, 11시 28분,
복지관 언급, 서류 미비 사유, 11시 31분 고객 퇴장, 문보안 요원 동행. 회의실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차서연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오해예요. 냄새 때문에 다른 고객들이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어서.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어제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갑자기 문제가 되니 당황스러웠거든요. 오성규가 목을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고객 선별은 저희의 관행이었습니다. 실적과 효율을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본점 리스크팀 차장이 화면에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0시 정각 의결권 신탁자 겸 대형 기부 예정자가 현장 점검 예정입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의결권 신탁자라는 말에 긴장감이 감돌았죠. 성함은 박춘호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차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오성규의 입이 살짝 벌어졌어요. 차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제 그분이요? 오성규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확신이 없었습니다. 문영딸은 말없이 회의실 창문을 통해 로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그 노인의 모습이 다시 떠올랐거든요. 그때의 전화 내용, 그리고 마지막에 보인 눈빛이 말이에요. 최민재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제의 말들이 귀에 다시 울렸거든요. 돈도 없는 분이 왜 여길 와서 동네 금고나 가세요. 여긴 돈 있는 분들이 오는 곳이에요. 본점 준법팀 과장이 엄중한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응대 기록과 CCTV 영상은 공문 없이는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위반 시에는 즉시 징계 조치됩니다. 오성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잠시 기록 삭제를 고려했었거든요. 또한 오늘 현장 점검 결과에 따라 지점 운영 방침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있을 예정입니다. 차서연이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어제의 일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지역 본부장이 화면에서 말했습니다. 모든 직원은 정상 업무를 수행하되 고객 응대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대답했습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손끝은 모두 떨리고 있었죠. 화상회의가 끝나고 모니터가 꺼지자 회의실에는 정적이 흘렸습니다. 아무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차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그분이실까요? 오성규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동명이인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전혀 없었습니다. 문영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제 전화하시는 걸 들었는데 모든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CFO, 리스크, 신탁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회의실의 공기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최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다 기록했어요. 어제 일을 말이에요. 그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습니다. 오성규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 기록들 혹시 지울 수 있나요? 하지만 본점에서 이미 경고했죠. 기록 삭제는 징계 사유였습니다. 차서연이 의자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죠? 정말 그분이시라면.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문영딸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곧 9시 30분입니다. 개점 준비해야 해요. 하지만 아무도 쉽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거든요. 최민재가 펜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어제 그 노인의 눈빛을 기억했어요.
그때는 그저 슬퍼 보이는 할아버지였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눈빛에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회의실 시계가 9시를 가리켰습니다. 30분 후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9시 45분 오성규는 급하게 내부 메신저를 띄웠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죠. 오늘만 VIP 프로토콜로 진행. 어제 기록은 정리해. 메시지가 전 직원에게 발송되었습니다. 그는 마우스를 클릭하며 상황을 수습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차서연은 VIP 라운지에서 직원들과 함께 서둘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미소를 연습하며 말했죠. 물수건부터 먼저 드리고 음료 메뉴도 고급스럽게 준비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표면적인 치장으로라도 어제의 실수를 만회하려는 것이었죠. 라운지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테이블을 닦고 꽃꽂이를 정리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세심하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최민재가 조심스럽게 오성규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점장님, 기록 삭제는 규정 위반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24살의 인턴이지만 원칙을 지키려는 마음은 확고했거든요. 오성규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보류라도 해. 일단 오늘만 넘기자고. 하지만 최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컴퓨터 앞에 앉아 준법팀 메일 주소를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제목 기록 보전 요청. 그의 손끝이 떨렸지만 눈빛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문영딸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젊은이, 정면으로 가. 사람 일은 돌아오더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이었죠. 최민재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일 발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준법팀의 기록 보전을 요청하는 메일이 전송되었어요. 10시 1분 은행 자동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차림의 박춘호가 천천히 들어서고 있었어요. 낡은 야상 점퍼와 플라스틱 지팡이 그리고 깊숙이 눌러쓴 회색 털모자까지 모든 것이 어제와 동일했습니다. 로비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꽂혔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 고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또 왔어? 어제 그분 아닌가요? 속삭임들이 로비에 퍼져나갔습니다. 차서연이 급하게 카운터에서 나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라운지로 모시겠습니다. 그녀의 손짓은 정중했지만 어색했어요.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부자연스러웠죠. 하지만 박춘호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번호표부터 처음처럼 뽑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어제와 달랐습니다. 더 이상 간청하는 톤이 아니었어요.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였죠. 문영달이 번호표 기계 앞에 서 있다가 조용히 비켜섰습니다. 그리고는 박춘호에게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제의 일에 대한 미안함과 존경이 담긴 인사였습니다. 박춘호가 번호표 기계 앞에 섰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그의 손이 어제보다 안정되어 보였어요. 번호표가 나오는 소리가 로비에 울렸죠. 차서연은 여전히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VIP 라운지로 안내하려고 했지만 박춘호는 대기석으로 향했어요. 오성규가 사무실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며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노인이 정말 그 박춘호일까요?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최민재는 자리에서 조용히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상황도 기록으로 남기고 있었어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박춘호가 대기석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어제와 같은 로비, 같은 직원들, 하지만 공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죠. 그는 종이봉투를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아내 하은의 사진이 들어있는 그 봉투를 말이에요. 전광판에서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아직 그의 차례는 아니었지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그에게 향해 있었어요. 차서연이 동료 직원에게 속삭였습니다. 정말 그분일까요? 동료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어제랑 다르긴 해요. 로비의 다른 고객들도 상황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문영딸은 입구 근처에서 자리를 지키며 박춘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내내 생각했던 그 의문들이 곧 풀릴 것 같았어요. 시계가 10시 5분을 가리켰습니다. 박춘호의 번호가 곧 호출될 것이었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말이에요. 10시 15분 회의실 안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타원형 테이블에는 본점 준법팀, 리스크팀, 지역 본부장이 화상으로 참석하고 있었고 지점 간부들이 직접 배석해 있었죠. 모든 시선이 회의실 중앙에 앉은 박춘호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박춘호는 여전히 낡은 야상 점퍼를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과 자세는 어제와 완전히 달랐어요. 차분하면서도 위험이 있었죠. 그가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돈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 이야기를 하러 왔소.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긴장한 채로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본점 준법팀 차장이 화면에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회장님은 저희 지점 건물의 실소유 신탁자이시며 한강금융지주의 의결권 신탁자이십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차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어제의 모든 말과 행동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거든요. 오성규의 손이 책상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의결권 신탁자라는 말의 무게를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박춘호가 손을 들어 차서연을 제지하며 말했습니다. 하은 상생기금, 어르신과 디지털 약자를 위한 수수료 경감과 배려 창구를 검토해 왔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은, 그의 돌아가신 아내의 이름이었죠. 우리 은행이 정말 사람을 위한 금융인지 확인하고 싶었소. 박춘호가 목소리를 조금 낮추며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기준은 숫자가 아니라 예의여야 하오. 그 말이 회의실에 울렸을 때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박춘호가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방금부터 정기예금, RP, MMF, CP 등 5천억 원을 전액 해지하여 한빛은행으로 즉시 이체하시오. 본점 담당자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5천억 원이라는 금액의 무게를 실감했거든요. 금고 한도 내 상징적 현금 반출도 시행하고 수송차 지금 호출하시오. 박춘호의 명령은 차분했지만 절대적이었습니다. 회의실 옆 사무실에서 프린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전표들이 쏟아져 나왔죠. 리스크팀과 계정팀, 그리고 수송팀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 안의 사람들은 말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차서연은 여전히 서 있는 채로 떨고 있었습니다. 어제 자신이 한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오성규는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지점장으로서의 책임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최민재는 회의실 한 구석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어제 자신이 기록한 것들이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쓰일 줄은 몰랐거든요. 문영딸은 문 앞에 서서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1998년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런 긴장감이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회의실 스피커에서 음성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의 CCTV 음성이었어요. 여긴 돈 있는 분들이 오시는 곳이에요. 복지관으로 가세요. 차서연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동네 금고나 일반 지점으로 가세요. 오성규의 목소리도 이어졌죠. 회의실의 정적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제의 말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모든 사람들이 실감하고 있었어요. 박춘호는 아무 말 없이 그 음성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실망이 있었죠. 본점 리스크팀에서 급하게 보고했습니다. 5천억 원 이체권은 시스템상 최고 결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박춘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의결권 신탁자 권한으로 즉시 실행하시오. 그의 말에 시스템이 즉시 가동되었습니다. 프린터에서 나오는 전표 소리가 회의실까지 들렸어요. 엄청난 금액이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차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박춘호는 그녀를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오성규가 식은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회의실 밖에서는 이미 소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5천억 원이라는 금액이 움직이자 전 직원이 긴급 대응에 나선 것이죠. 박춘호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을 돈으로 재는 은행에 내 아내의 기금을 맡길 수는 없소. 그의 말이 회의실에 무겁게 울렸습니다. 창밖으로는 이미 수송차가 도착하고 있었어요. 현금 반출을 위한 준비가 시작된 것이죠.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은 이 상황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뒤바뀌어 버렸거든요. 그리고 아직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회의실의 긴장감이 절정에 달했을 때 박춘호가 문영딸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1998년 당신을 기억하오. 문영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오래된 기억이 마침내 확인되는 순간이었죠. 박춘호가 계속했습니다. 본점 혼잡 사태 때 당신은 의경이었소. 라인을 지키며 내 아내를 넘어짐 사고에서 구해주었지. 문영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25년 전 그 혼란스러운 날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사람들이 밀려들며 아수라장이 되었던 그날, 그는 질서를 지키려 애썼었죠. 박춘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당신이 라인을 막지 않았다면 난 아내를 잃었을 거요. 문영딸이 고개를 숙이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땐 사람부터 살려야 했습니다. 두 노인의 눈가가 동시에 젖었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을 건너 다시 만난 인연이었죠. 회의실의 다른 사람들은 이 장면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감동적인 재회였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민재의 휴대폰이 울렸고 그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야, 뉴스 봤어. 박춘호 회장님이라고? 내가 추노 장학회 일기였어. 최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가 계속했습니다. 내 이름 미는 회장님의 아오 민홍에서 땄단다. 그때 장학금을 받지 못했다면. 최민재가 전화를 끊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 어머니가 추노 장학회 일기였다고 합니다. 박춘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따뜻하고 깊은 미소였죠. 그러니 내가 지킨 기록이 내 돈보다 무겁다.
그의 말에 최민재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신이 한 일의 의미를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박춘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최종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부로 우리 그룹, 재단의 전 계좌 합계 약 2조 원을 한강은행과의 거래에서 중단하겠소. 회의실의 공기가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2조 원이라는 금액의 무게를 모든 사람이 실감했거든요. 한빛은행으로 순차 이전한다. 공문을 전 지점에 통보하시오. 본점 담당자들이 급하게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규모의 거래 중단은 전례가 없었거든요. 회의실 밖 로비의 전광판에 공지 알림이 떠올랐습니다. 직원들의 메신저에도 긴급 공지가 연달아 울렸어요. 긴급 대형 고객 거래 중단. 전 지점 비상 대응. 오성규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점장으로서 이런 사태를 경험한다는 것은 악몽 같았거든요. 그의 얼굴은 완전히 창백해져 있었어요. 차서연은 눈물을 머금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어제 자신이 한 말들이 이런 결과를 불러온 것이었죠. 후회와 자책이 몰려왔습니다. 로비의 다른 직원들도 상황을 파악하고 당황하고 있었어요. 2조 원의 거래 중단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거든요. 본점에서는 이미 비상회의가 소집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규모의 자금 이동은 은행 전체에 큰 타격을 주는 일이었죠. 박춘호가 회의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람 냄새를 되찾으면 그때 다시 이야기합시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조건부 화해의 여지를 남긴 것이었죠. 문영딸이 그를 배웅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박춘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을 생각하는 분이요. 고마웠소. 두 사람의 악수가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최민재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메모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모든 것이 운명처럼 느껴졌거든요. 회의실에 남은 사람들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차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후회였습니다. 오성규는 전화기를 들고 본점에 보고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죠. 네, 2조 원 거래 중단입니다. 네, 저희 지점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로비에서는 고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눈치챘거든요. 뭔가 문제가 있나 봐요. 어제 그 할아버지 일 때문인가?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박춘호는 은행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봄 햇살이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종이봉투 속 아내의 사진을 생각하며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사람 냄새 나는 은행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의 뒷모습이 멀어져 갔지만 이 일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강은행 전체가 이 사건으로 인해 큰 변화를 맞게 될 것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돈으로 재는 관행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든 사람이 깨닫게 된 하루였습니다. 문영딸은 로비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25년 전처럼 오늘도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날이었어요. 사건의 여파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한강은행 강남프라임 지점에는 VIP 고객들의 이탈 문의 전화가 폭주했어요. 오후 3시 지점은 결국 영업 중단 공지를 내걸고 전면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본점 회의실에서는 긴급 대책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죠. 임원들의 얼굴은 모두 굳어 있었습니다. 사람 냄새 프로토콜을 전 지점에 확대 적용합니다. 본점 영업본부장의 선언이었습니다.
외모나 가방, 시계로 고객을 선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1분 초동응대와 느린 손님을 위한 안심창구를 의무화했죠. 어르신 10일 도우미와 디지털 약자 전담 창구도 신설되었습니다. 경비원부터 미화원, 창구 직원까지 전원이 공감 교육을 받아야 했어요. 일주일 후 한강은행 강남프라임 지점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문영달은 고객 안전과 대기 질서 책임자로 정식 채용되었어요. 그의 첫 업무는 표준 멘트를 만드는 것이었죠. 사람 먼저입니다. 간단하지만 강력한 멘트였습니다. 모든 직원이 이 말을 기억하며 고객을 대하게 되었어요. 최민재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의 첫 업무는 배려창구 매뉴얼 작성과 기록 보전 체계 구축이었어요. 그가 평소 해오던 기록 습관이 이제는 공식적인 업무가 된 것이죠. 기록은 약자의 편이라고 하셨잖아요. 최민재는 자신의 신념을 담아 매뉴얼을 작성했습니다. 차서연은 재교육을 받은 후 지역 연계 파트로 이동했습니다. VIP 고객 대신 현장 민원과 취약 고객을 직접 마주하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점차 진정한 고객 서비스가 무엇인지 깨달아갔습니다. 로비에는 익명화된 사과문이 한 달간 게시되었어요. 고객님께 상처를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희는 변화하겠습니다. 오성규는 보직 해임 후 현장 컨설팅으로 재출발했습니다. 그의 새로운 역할은 직원 교육이었죠. 교육의 첫 문장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고객은 수익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예전의 그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한편 한빛은행 본점 VIP룸에서 박춘호는 조용히 서류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5천억 원 이체 완료 전표와 2조 원 순차 이전 계획표가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그는 아내 이름이 인쇄된 하은 상생기금 제안서를 천천히 덮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 햇살이 여전히 따뜻했어요. 한빛은행 직원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상생기금 관련해서 추가로 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박춘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은행에서 하은이의 뜻을 이어가고 싶소. 그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달 후 한강은행 강남프라임 지점은 고객 만족도가 급상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사람을 우선시하는 서비스가 오히려 더 많은 고객을 불러 모은 것이죠. 문영딸은 매일 아침 로비를 점검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25년 전처럼 사람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다는 뿌듯함이 있었어요. 최민재는 배려창구에서 어르신들을 도우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받았던 장학금의 의미를 이제야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차서연은 지역 상인들과 만나며 진짜 고객 서비스가 무엇인지 배워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소통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오성규는 전국 지점을 돌며 직원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강의를 들은 직원들은 모두 변화된 그의 모습에 놀랐죠. 수익만 생각하면 결국 사람을 잃습니다. 사람을 생각하면 수익도 따라옵니다. 그의 새로운 신념이었어요. 어느 조용한 오후 박춘호는 다시 한강은행 강남프라임 지점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였어요. 직원들의 얼굴에 진정한 미소가 있었고 고객들도 편안해 보였죠. 그는 종이봉투 속 아내의 사진을 꺼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사람 냄새가 나네요. 아내 하은의 미소가 더욱 환해 보였습니다. 은행이 이율로 붙잡은 건 돈이었고 예의로 붙잡은 건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VIP는 돈이 아니라 태도였던 것이죠. 박춘호는 천천히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하은 상생기금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한강은행도 이제는 진정한 사람 중심의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봄 햇살 아래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어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모든 사람이 깨달은 하루였습니다. 진정한 VIP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결정되는 것이었죠.